점자가 그들의 소통 창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자 도서관이든 시각장애인분들 불편함이 없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서관은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회원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음성도서나 전자도서 같은 대체자료 제작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향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수단이 개발됐지만 여전히 가치를 잃지 않고 많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올록볼록한 점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은 비장애인들에게도 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이 대중화됐지만 깊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으려면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에도 시각장애인들의 지식 등대 역할을 하는 특수 도서관이죠. 점자 도서관이 있는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이만주 울산시 점자 도서관장 전화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의 과학 이슈와 이론을 친절하게 소개해드리는 과학 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안대룡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울산 교육활동보호센터가 확장 이전해서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교육활동보호센터, 사실 교육계 종사자들이 아니라면 좀 낯설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국 곳곳에 다 있는 기관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부산, 인천, 세종은 울산처럼 교육청 외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강원, 경기, 전남, 충북, 충남, 제주는 교육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대전, 대구, 광주, 경북, 전북은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설치되어 있고 경남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상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전담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라 온전히 교원들을 위한 치유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왜 필요한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서희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교사들이 폭언이나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육활동 위축은 결국에는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청의 책무이고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교권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해가 갈수록 더 자주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 울산 지역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도 살펴보면 상당하죠. 예, 맞습니다. 울산 지역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3년도에 124건이 발생하였고 2024년도는 6월까지입니다. 6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 학생들에 의한 사례가 61건이고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5건입니다. 네. 이 중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불응하거나 의도적인 교육활동 방해가 30여 건으로 가장 많고 모욕 및 명예훼손 사례가 12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교육 침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중도 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네. 이러한 현상은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 학대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사기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침해 사례가 생기면 보통은 학교 내부에서 매듭 짓거나 교육청이나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이 학교로 찾아가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해법을 의논하며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사안을 정리하여 일반적인 교권 침해의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신고하게 되며 지원청에서는 사안 조사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결과 통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원이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하여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교원 대상 심리소진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맞춤형 성장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도 교육활동보호센터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센터가 실질적인 기대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관 초반에 뭔가 좀 제대로 된 매뉴얼 그리고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할 텐데요. 앞으로 특히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서 운영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이 갖춰져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체계화하고 상담사, 변호사, 장학사 등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단순히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 이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울산시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시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개관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위해 시의회는 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방교육과 긴급지원 체계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도 교사의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교권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달 확장 이전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식 전하면서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가 소식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안대룡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점자가 정보를 얻고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우리 울산은 이처럼 중요한 점자 인프라가 과연 얼마나 잘 갖춰져 있을까요? 이만주 울산시 점자 도서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장 이만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에도 점자 도서관이 있었구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청취자분들께 도서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은 도서관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됐는데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네.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개관하여 올해로 18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꽤 오래됐네요. 관장님께서도 지금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위한 자료를 보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근데 울산시 점자 도서관이 일반적인 도서관과 비교해서 장서 규모나 시설 기반이 좀 많이 열악하다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실제로 객이 좀 심각한 수준인데요. 네.
사실 저희 점자도서관이 특수도서관이라 장소 규모만 놓고 일반 도서관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저희 점자도서관은 전체 도서 자료를 24,000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점자책 특성상 일반 책에 비해서 부피가 커서 공간까지 협소하여 더 이상 도서를 소장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네. 저희 시설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점자 인쇄실, 녹음실, 서가실만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특히 도서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람실이나 교육실,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 점자도서관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네. 갖추어지지 않아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뿐만이 아니고 도서관 운영도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도서관이 재기능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 걸림돌이 있습니까? 네, 저희 점자도서관은 개관한 지 올해로 18년이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이 협소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네. 타 점자도서관에 비해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점자물을 제작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점자도서관이 확장 이전하고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요즘 오히려 소리로 정보를 전달하는 오디오북이라는 것도 있어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 도서가 중요한 이유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오디오북은 별도의 학습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점자 책에는 주로 교과서나 전문 서적, 촉각 도서 등 시각적 정보가 중요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서 시각장애인의 독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디오북과 점자도서를 함께 제공하는 게 점자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적인 그런 서적은 꼭 점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관장님께서도 점자가 없어서 겪는 불편, 고충을 무척 잘 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점자와 점자책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을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시각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양이나 비슷한 약 케이스나 구별이 쉽지 않는 생활용품을 점자 스티커를 붙여서 그 용도를 구별하여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점자의 소중함을 항상 실감하고 있는데요. 저희 점자도서관에서도 각종 고지서나 소식지, 촉각도서, 점자형 성공 공문물을 점자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네. 그런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요즘 일반 도서관도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정보 전달 매개체에서 그치는 게 아닌데 점자 도서관만의 역할 역시도 분명히 커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우리 한글 점자의 날이 98주년을 맞이하였거든요. 네. 예. 11월 4일날 저희 행사를 하였는데 네. 점자 도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로 지식을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서적, 안정적, 삶의 희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역할 덕분에 시각장애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한글 점자가 98주년을 또 맞이했군요. 점자 대중화를 위한 지원 또 관심이 꾸준히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점자는 저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이었습니다. 네. 아마도 점자가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점자는 교육과 문화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을 얻고 비장애인과의 소통의 격차를 줄이는 우리의 소중한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저의 목표는 지원 충원과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의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점자 도서관을 저희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울산에 하나뿐인 장애인 점자 도서관입니다. 점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점자 도서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관장님 지금 함께 원고를 점자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러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우리 그 한글만큼이나 소중한 게 바로 이 점자일 텐데요. 점자가 시각 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하는 탄탄한 끈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은 이만주 울산시 점자 도서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해 주세요.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와 일상에서 접하는 과학 이슈와 이론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과학 포커스 울산대 나노반도체 공학과 신영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과학기술 분야에 널리 쓰이는 초고속 컴퓨터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최초의 컴퓨터로 알려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만든 애니악은 1초에 5,000번의 덧셈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1초에 한 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을 하는 것을 1플롭스라고 하는데요. 네. 애니악은 5,000플롭스의 컴퓨터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하는 컴퓨터인 스마트폰은 이미 10년 전에 500기가플롭스의 연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1기가가 10억이니까 스마트폰이 애니악보다 1억 배 이상 빠른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니악은 연산 기능만 있기 때문에 화면도 보여주고 소리도 낼 수 있는 스마트폰은 1억 개의 애니악보다도 훨씬 좋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1988년 대전 카이스트 내에 크레이2S라는 정부 운영 슈퍼컴퓨터를 당시 컴퓨터 회사였던 크레이사로부터 도입하였는데요. 그 속도는 2기가플롭스에 불과했습니다. 2001년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가 출범해서 본격적인 슈퍼컴퓨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2018년에 도입된 5호기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26페타플롭스입니다. 1페타는 100만 기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30년 동안에 우리나라 슈퍼컴퓨터는 그 속도가 1,300만 배 빨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단한 기술력인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속도는 또 과연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이처에 실린 올해 주목할 과학 이벤트 중에서 독일 율리히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주피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각각 오로라와 엘 캐페티안이라는 슈퍼컴퓨터를 올해 설치하였는데 기후 예측, 뇌 연구, 핵무기 시뮬레이션 등에 사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들 슈퍼컴퓨터는 엑사스케일 컴퓨터라고도 불립니다. 연산 속도가 엑사플롭스라는 것으로
엑사플롭스는 1초에 100경번의 부동소 수점 연산에 해당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런 그 슈퍼컴퓨터에는 어떤 CPU가 사용이 되나요? 네, 초기 슈퍼컴퓨터는 개별 CPU의 성능이 좋았지만 현재 슈퍼컴퓨터는 우수한 단일 CPU로 만들어진 컴퓨터들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의 로렌스 리버모 공립연구소에 있는 현존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엘캐피타는 AMD사의 4세대 에픽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서버용이라 일반인 구매는 쉽지 않겠지만요. 네. 128개의 코어를 갖는 최상위 모델인 에픽 9754 CPU 한 개의 가격을 AMD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11,900달러에 달합니다. 요즘 환율로 계산해보면 1,700만 원이 되네요. 엘캐피타는 총 1,000만 개가 넘는 코어를 갖고 있으니까요. CPU 가격만 보면은 166조 원 이상이 되는 고가의 슈퍼컴퓨터가 될 것 같습니다. 와, 166조 원요? 대단한데 이 빠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상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하지만 여기에 드는 전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엘캐피탄이 소비하는 전력은 30메가와트인데요.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생산하는 전기의 3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슈퍼컴퓨터를 포함하여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의 기본 구조는 폰 노이만이 제안했습니다. 이 폰 노이만 구조의 슈퍼컴퓨터가 엑사스케일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네. 이에 비해 인간의 뇌도 엑사스케일의 연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인공 일반지능 AGI가 곧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슈퍼컴퓨터는 2, 3년 전에 엑사스케일에 도달하면서 인간의 연상 능력에 비교할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전력을 비교한다면 인간의 뇌에 필요한 20와트에 비해서 슈퍼컴퓨터는 150만 배 많은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CPU의 성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폰 노이만 구조를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컴퓨터의 속도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 소자의 개선을 위해서 그래핀, 강유전체 등 다양한 물질들이 테스트되고 있고 네. 이 중 상용화되는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CPU, 메모리, 프로그램으로 나뉘는 폰 노이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뉴로모픽 컴퓨팅이 최근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폰 노이만 구조의 소자로 인공신경망을 훈련하고 있지만요. 이런 뉴로모픽 컴퓨팅은 소자의 구성 자체를 인공신경망 형태로 만드는 셈입니다. 그리고 큐비트라는 양자 상태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팅도 폰 노이만 구조를 벗어난 방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서 컴퓨팅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할 것입니다. 인간의 창의력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기대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반도체 기술 그리고 뉴로모픽, 양자 컴퓨팅은 앞으로도 공존하면서 발전할 텐데요. 우리 울산도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 포커스 오늘은 슈퍼컴퓨터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 나노반도체공학과 신영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요즘 들어서 영상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영화를 즐기는 방법 또한 다채로워졌는데요. 하지만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흥이 좋아서 아직도 꼭 영화관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영화관은 단순히 영화만을 즐기는 장소 이상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가족, 연인, 지인들과 함께했던 추억과 갖가지 사연도 생겨났던 장소입니다. 최근 울산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영화관 기록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울산과학대 이정학 전 교수가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엽서 속에서 울산 최초의 극장을 발견한 건데요. 동구 방어진에 있던 상방관이라는 이름의 극장 사진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상방관은 그동안 구전과 신문 기사로 언급됐지만 영화관의 실제 사진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울산에서 가장 최근까지 남아있던 극장을 중구 성남동에 있던 울산극장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많았는데요. 이번 발굴로 울산의 극장사가 제대로 정립된 겁니다. 울산극장이 건립된 게 1937년이었고 이번에 발견된 극장 상방관은 1920년에 건립됐다가 1941년에 소실된 영화관이었습니다. 사실 엽서에 등장한 상방관 사진은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영화관이라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엽서 속 사진 하나도 흐트러 보지 않고 역사와 사실을 찾아낸 노학자의 연구 노력과 집념이 돋보이는데요. 이런 세심한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의 영화사와 극장사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었다는 걸 함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권혁상,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